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4대강의 수질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고여있는 호수에서나 볼 수 있는 생물들이 나타나고 녹조 현상도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데요. 수질 개선에 힘써야 할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의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7월 14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4대강의 녹조 현상이 매해 심각해지면서 4대강 사업이 수질 오염을 악화시켰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런 4대강 사업과 경인 운하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죠. 1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빚을 진 상황입니다. 정부의 빚 일부를 갚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직원들에게는 봉급과 또 보너스 지급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4대강 조사단 닷새 동안 현장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강의 대략적인 상황은 파악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살펴보더라도 이 우리 강이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곳곳이 녹조가 창궐해 있고 그다음에 또 큰빛 이끼벌레가 번성해 있고 바닥에는 원래 이제 모래가 흘러가야 되는데 뻘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또 4대강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248개의 생태공원은 관리도 돼 있지 않고 이용자도 없기 때문에 쑥대밭이 돼 있습니다. 네. 방금 큰빛 이끼벌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큰빛 이끼벌레가 수질 오염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요? 사실 생물학적으로 엄격하게 말한다면은 큰빛 이끼벌레와 수질의 관계는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큰빛 이끼벌레는 물이 흐르지 않는 구역, 정체 수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생물이기 때문에 예.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유속이 얼마나 심각하게 느려졌는지를 보여주는 생물학적인 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유속계, 그러니까 물의 흐름을 측정을 직접 했고, 그 다음에 또 4대강 중류까지는 다 이제 모래가 바닥을 이루고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또 바닥에 뻘이 심각하게 쌓이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서 물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다른 형태로도 여러 가지를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강이 흐르지 않으면서 물이 썩고 녹조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빛 이끼벌레는 그 자체가 이제 수질 오염을 번성시키거나 또는 수질 오염 때문에 번성하거나 수질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물 환경, 즉 물이 흐르지 않으면서 대거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4대강 사업 이후에 녹조 현상도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어느 이제 언론사에서 보고가 됐는데 지금 그 보도된 사진에 보면은 녹조 낀 강에 물고기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주둥이를 이제 강 밖으로 꺼내놓고 헐떡이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녹조가 곳곳에 굉장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녹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번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먹이로 해서 번성을 하게 되는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약 2조 원의 수질 개선비를 투입해서 인 성분을 사실상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강에는 녹조가 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영양분은 그래도 충분히 있는 거고 예. 그것이 온도와 물이 흐르지 않으면서 이제 심각하게 녹조가 번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썩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의 속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 음질이 조금 좋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저희가 전화를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네, 지금 그 환경운동연합의 여명철 사무총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4대강의 수질 악화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은 4대강의 흐름이 늦어지면서 녹조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염 사무총장님. 네네. 네, 연결됐습니까? 예. 그 녹조 현상, 장마가 시작이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장마가 시작돼서 수량이 크게 늘어나면은 또 많은 녹조들은 또 강으로 아니 바다로 쓸려 나갈 거기 때문에 상황은 좀 개선이 될 겁니다. 예.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구조를 두고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상수원이 썩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장마가 끝난 가을이면 또 한 번 녹조에 의해서 대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수질을 좀 낮게 하려면은 그 수중에 설치한 보를 없애는 게 가장 우선인가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4대강 사업을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보를 당장 폭파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보에는 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문을 열면은 이제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사실상 유속을 회복하는 신속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를 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은 지금 수질과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함안보라든지 낙동강에 이런 것들부터 단계적으로 한번 시도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 텐데 이미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발표한 마스터 플랜에 22조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최종적으로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22조를 훨씬 상회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4대강 사업과 짝을 이뤄서 함께 추진된 경인운하 사업도 예. 약 2.6조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5조 이상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명확하게 그 중에서 확인이 되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투자비입니다. 예.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8조 원, 그리고 경인운하 2.6조 원 해서 약 10.6조 원 정도를 투입한 상태고 예. 그 결과로 2008년 수자원공사 매출이 한 2조 정도 됐었는데 예. 그때 부채가 1조 9천억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2013년 5년이 지나면서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를 지나면서 13조 9,984억 원, 2013년 현재. 예. 그래서 약 30% 정도 부채가 상승된 상태입니다. 예. 계속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전혀 빚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갚지 못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아예 통장을 2개를 만든 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자원공사가 해왔던 것을 하나의 통장으로 묶고 예. 나머지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와 관련한 통장을 다시 하나 묶어서 그 두 번째에 발생한 아까 10.6조 원에 해당하는 그 사업을 벌이고 그 사업에 대한 이자는 몽땅 다 지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4,100억 원을 지원받은 상태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통장이 2개라면 원래 수자원공사 통장은 흑자가 나고 있습니까? 원래 수자원공사 통장은 매년 3천억 정도의 흑자가 났었고 예. 그것을 근거로 해서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수공회 임원들 같은 경우는 1인당 평균 1억 7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그리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평균 1,600만 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아갔습니다. 예. 그 수자원공사 K워터죠. 거기서는 그 성과급이 명칭이 성과급이고 상여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여급이든 성과급이든 예. 회사가 도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자기들끼리 돈잔치를 했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도 최소한은 졌어야죠. 예. 그렇다면 과연 지금 그 총체적 난국입니다. 수질도 악화되고 있고 빚은 못 갚고 있고 어떤 대책들이 마련이 돼야 할까요? 저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는 어떤 교훈이라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 지금 그 법률에 따르면은 어쨌든 당시에 이런
그러니까 10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결정한 임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는 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정부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저희 생각에는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우선 과거의 임원들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보상을 받아내고 그리고 직원들도 성과급의 일부라도 내놓고 그다음에 회사는 그 구조 조정을 하거나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고 나야지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얼만큼 지원할 건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로 최소한의 책임도 지금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후속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4개의 댐 계획을 수자원공사는 똑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국민의 세금으로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제 생각에는 정상적으로 해야 될 어떤 책임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묻는 것 이것으로부터 4대강 사업의 평가라든지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어떤 시작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여명철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양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르세 미술관전에 대한 소식 준비해왔습니다. 네,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쪽에 있는 박물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4호선 이촌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쉽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오르세 미술관이라면 프랑스에 있는 미술관일 텐데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전시는 인상주의 그 빛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19세기 후반 인상주의 이후 새롭게 등장한 미술가들과 근대도시 파리의 삶과 예술을 조명하는 전시로 역대 최대 규모로 오르세 미술관의 대표 명작들이 전시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 김승익 사계연구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오르세 미술관전은 19세기 후반 프랑스 미술의 굉장히 다양한 변화와 그때 당시 급박하게 변동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문화적인 변화를 함께 조망하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상주의 이후 이렇게 후기 인상주의의 굉장히 다양한 그런 흐름들을 함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드로잉이라든지 조각 그리고 여러 가지 공예품, 굉장히 다양한 매체의 작품을 통해서 미술과 역사, 문화의 변동을 느낄 수 있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약 175점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회화뿐만 아니라 조각과 공예, 드로잉 굉장히 다양한 작품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처음 선보이는 오르세 미술관전인데요. 미술 작품을 통해서 당대의 역사 문화적인 변화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바로 이번 전시가 지닌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 전시에서는 클로드 모네, 폴 고갱, 빈센트 반 고흐 등 우리가 알만한 거장들의 회화 작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모네의 후기 작품에서부터 광학적 시각을 반영한 신인상주의, 그리고 도시와 문명을 떠나 원시적 삶을 찾아 나선 폴 고갱, 그리고 독자적 세계를 찾아 나선 반 고흐와 폴 세잔을 비롯해서 세기 말의 시각을 반영한 상징주의 화가들 작품까지 개성 넘치는 많은 화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작품들 가운데 놓치지 말고 주목해서 봐야 할 작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에서 엄선된 175점의 작품들 하나하나가 각기 다 개성이 뚜렷한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이제 많이 주목해야 될 작품들은 클로드 모네의 양산을 쓴 여인, 그리고 앙리 루소의 뱀을 부리는 여인이라는 그 두 작품인데요. 양산을 쓴 여인은
클로드 모네의 후기 작품 중에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고 인상주의의 아주 중요한 특징적인 양식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앙리르소의 뱀을 부리는 여인은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인데요. 원시적인 자연세계, 아주 원초적인 그런 자연 환경이 이제 드러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인상주의 시대를 같이 살아갔던 화가였지만 20세기 초 피카소와 같은 현대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그런 작품이고 해외에 잘 소개가 되지 않았던 오르세 미술관의 대표적인 소장품인데요. 이번 한국 전시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오르세 미술관전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전시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네, 이번 전시가 특별한 게요. 작품들의 전시가 역사적 흐름과 미술 사조의 변화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전시장 초입부에는 19세기 근대 도시로서의 파리의 모습을 담은 해와 작품들을 시작으로 인상주의가 1880년 이후 변화해가는 시점부터 20세기 초 상징주의까지 당대 다양한 화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해설 봉사를 하고 있는 손진주 씨에게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현재 파리 도시가 생긴 그 모습, 그 배경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는 그림이 들어가서 인상주의가 1880년대부터 약간 달라지잖아요. 인상주의 화가들이 각자 이제 자기 개성이 확실하게 갖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모습 그리고 이제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나타나는 그 형태하고 그다음에 1789년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을 해서 889년에 그 에펠탑이 세워졌으니까 그 배경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파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래서 맨 끝에 그 아름다운 시대에 대한 거 부르주아가 등장해서 어떤 식으로 그림들이 그려지는가 또 상징주의하고 나중에 나비파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앙리르소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죠. 네, 전시품에 대한 해설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고요? 네, 오전 10시, 11시, 이후 오후에는 12시, 2시, 4시 이렇게 하루 5번의 도슨트 해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해설을 맡고 있는 도스트 분들이 작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당시 프랑스의 시대 배경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려주면서 해설을 진행하기 때문에 미술 작품을 보면서 간략하게나마 이 프랑스의 역사적 배경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전시 보러 많은 분 오셨던가요? 네, 일단 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중요한 미술사적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이기 때문에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을 비롯해서 중고등학생들의 단체 관람이 많다고 하고요. 네. 프랑스의 미술 역사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전시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평일 오전에 갔는데요. 이른 시간부터 많은 분들이 전시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날 전시를 보러 온 시민분들과도 잠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 회사에서요, 단체로 좋은 전시가 있다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일단 그림을 도록으로 보던 것과는 너무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색감을 직접 볼 수 있어서 그것과는 다른 느낌으로 그림을 볼 수 있어서 지금 한번 전시 설명을 들으면서 보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찬찬히 둘러보면서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작가들의 삶이나 이런 것도 같이 느끼면서 작품을 접하면 훨씬 더 유익한 전시 관람이 될 것 같아서 찬찬히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요. 오르세전을 예전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2007년도에 한번 여기 왔었는데 제가 그때 아쉽게 못 와가지고 이번에 기회가 돼서 한번 와보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그 유채화가 좀 많은데 제가 유채화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색감 표현이나 질감 같은 게 좀 마음에 많이 들고 또 보기 힘든 작품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보는데 좋고 관심이 좀 많이 가는 것 같네요. 네, 관람객들이 많았습니까? 네, 여쭤보니까 하루 관람객이 대략 1,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오르세 미술관의 대표 소장품들이 이번에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람객들이 꾸준히 이번 오르세 미술관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예. 관람 요금이 있죠? 네, 이 입장료는 성인이 12,000원이고요. 중고등학생은 10,000원, 초등학생은 8,000원인데요.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언제까지입니까? 네, 이번 전시는 8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장마 이미 시작됐고 태풍도 올해 우리 한반도를 찾아올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해마다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는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식이 재연기 합의에 따라 해체되지 않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평택기지로 이전시키는 방안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식이 재연기 추진과 맞물려 업무의 효율성을 근거로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 미군기지 내에 남겨두자는 요청을 해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에 있는 난방용 패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내부와 원자재 등이 타 수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저녁 10시쯤 경기도 과천 벼량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과천역에서 70살 장모 씨가 전동차에 치여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과천에서 오이도 방향 전동차 운행이 30분가량 중단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장 씨가 선로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급히 제동장치를 작동시켰다는 전동차 기관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 경기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입니다. 올여름에 태풍 너구리 다행히 일본 쪽으로 지나갔습니다만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올 태풍 그리고 시작된 장마철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때죠. 이번 여름 경기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기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최병일 재난대응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 최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남경필 도지사가 임기 첫날 소방본부를 방문했다면서요? 네. 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일 남경필 도지사님께서는 회의실 취임식 형식에서 벗어나서 우리 소방본부와 성남중앙시장을 현장 방문하시는 것으로 취임 행사를 대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로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우리나라 재난 컨트롤 타워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사님께서 첫 일정을 소방본부 방문과 시장 상인들과의 대화로 시작한 것은 안전과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몸소 보이기 위한 도정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가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떻게 대응하게 됐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소방은 우리나라 재난관리기관으로서 대표 브랜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위상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기존 34개 소방서에서 긴급 신고 접수와 상황 전파 기능을 담당하던 상황실을 통합해서 예. 재난종합지휘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예. 그 전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구역별로 출동했었는데요. 이제는 관할 구분 없이 재난 현장 가까운 곳에 있는 소방서가 가장 먼저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시간을 단축했고요. 대형 사고 시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주변 소방서에서 지원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예. 또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는 유해 화학 물질 누출 사고에 대비해서 위험 반경을 즉시 계산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과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민방 경보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예. 세월호 사고 당시 그 관계기관끼리 협조가 부족했다 이런 점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경기도 경우에는 뭐 이와 관련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최근 재난은 어느 한 기관으로만 대응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네. 이제 경찰, 환경, 보건, 전기, 가스, 원자력 등 여러 기관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난종합지휘센터 구축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관기관들과 즉시 화상 대책회의가 가능하게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네. 또 실시간으로 상황 전파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CCTV를 활용해서 도로 교통 상황, 댐, 하천, 그리고 경인 아라뱃길과 평택항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도 즉시 대응이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네, 재난종합지휘센터 구축을 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 구축이 돼 있나요? 지금 현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5층과 6층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얼마 전에 정부는 그 위급 상황 시 그 신고 전화를 119로 통합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경기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신고 시스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래서 경기도 소방본부에서도 재난신고 접수뿐만 아니라 그 아동학대, 자살신고, 이주 여성 긴급지원 등 다양한 신고 전화를 관계기관에 연결해주는 기능을 벌써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여성 긴급 전화는 1336, 아동학대 전화는 1577-1391, 예. 청소년 상담 전화 1338, 자살 위기 상담 1577-0199와 같은 여러 가지 신고 번호가 있는데 예. 사실 국민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 소방본부에서는 국민 누구나가 알고 계시는 119로 신고만 하면 즉시 해당 기관으로 연결되는 긴급 전화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신고자하고 소방서 그리고 해당 기관 간의 3자 통화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경우에 보통 1년에 재난 사고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나요? 예. 2013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화재는 약 1만여 건이 발생하고, 예. 구조 요청은 약 6만 7천 건, 그리고 119 구급 출동은 약 47만 정도입니다. 예. 도민들께서 알기 쉽게 시간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화재는 58분마다 한 건이 발생했고, 구조는 7.8분, 구급 출동은 1.3분마다 한 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예.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가장 많은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경기도가 관할구역이 넓고 또 인구도 많고 예. 이런 지역적 그리고 그 인원이 많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현장 활동하면서 네.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어려운 점은 많이 있지만 특히 현장 활동 중에 재난 현장에서 구급대원한테 그 신체적 위협을 가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년에도 43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고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음주하신 분들입니다. 네. 구급대원은 우리 생명 수호자고 응급의료 전문가들 아닙니까?
예. 시민 여러분의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많이 아끼고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미 장마는 시작이 됐고 이제 태풍도 곧 또 발생이 할 텐데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히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상청이나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잘 청취하셔야 합니다. 네. 경기도 소방본부는 도로 유실, 절개지, 산사태 우려 지역 등의 점검 및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마철에는 계곡이나 하천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계곡물이 범람할 수 있으므로 민박집 같은 안전한 장소로 피하시고요. 예. 과거에 산사태가 있었던 지역은 재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은 미리미리 대피를 해야겠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강풍 시에 유리창에 테이프나 물에 적신 신문지를 붙이는 것은 피해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예. 그리고 상가에서는 강풍으로 간판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고정 작업을 해 두셔야 하겠고요. 예. 농촌에서는 배수로를 점검하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또 하천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은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상 안전한 장소에 주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최병일 재난대응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코리안.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지난번에 Friday 이야기 했는데요. 오늘은 수요일, Wednesday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수요일은 Hump Day. Hump Day, Humpday 라고도 합니다. 미국은 주 5일 근무제 한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Wednesday는 주중 가장 중간에 있는 요일이지요. Hump은 낙타의 혹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Hump는 툭 튀어난 것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Wednesday, Hump Day, 혹만 넘으면 내리막길처럼 휙 주말까지 비교적으로 목금은 좀 쉽게 지나갈 때 있죠. Well, I hope all your Wednesdays are great, even if they are hump days. Have a good one.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상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6789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어머니가 어머니를 모신다는 조건으로 엄마가 언니 명의로 집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엄마랑 언니가 크게 다투고 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언니가 집을 나가기 전에 집을 담보로 1억 원 대출을 받았는데 언니가 돈을 안 갚아서 은행에서는 집을 경매로 넘긴다고 합니다. 언니는 우리한테 빚을 떠넘기고 있고 엄마가 지금 치매 때문에 고생을 하는 데다가 당시 현금을 거래한 내역서도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쉽게 증명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당시 돈이 없었고 엄마가 돈을 냈다는 걸 나도 증명할 수 있고 다른 증인들도 있는데 이것만으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대출금도 언니가 갚게 할 수 있나요? 이런 내용을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네. 어머니가 일단 언니 명으로 집을 사줬는데 언니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까지는 사실 별 문제는 없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어머니께서 언니에게 그 집을 사주는 금원을
증여를 해준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언니가 본인 명의의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직접 이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어머니하고 언니 사이가 틀어지면서 언니가 집을 나갔고 빚을 갚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집의 명의를 지금이라도 그 어머니 명의로 다시 이렇게 돌릴 수 있을까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가능은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는 것은 무상으로 대가 없이 주는 것인데요. 예.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거를 미래에 앞으로 주겠다라는 증여 약정을 한 후에 예. 그걸 받을 사람이 그 후에 어떤 이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예. 신의에 져버리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증여하기로 했던 사람은 이것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미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예. 그 후에 어떤 배덕 행위를 하더라도 취소할 수는 없는데요. 아. 예외적으로 이 경우와 같이 부담부 증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즉 향후 어떤 것을 나한테 이렇게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내가 집을 주겠다. 예. 한마디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을 주겠다라고 예. 하면 이렇게 조건, 부담이 붙은 증여가 되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이미 증여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향후에 그것을 이유로 이 증여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명의를 어머니로 돌리게 되면은 언니가 대출 받은 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 이제 명의를 다시 되돌려 오는 것은 원천적으로 증여를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 사후에 그것을 되돌려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 부분은 한마디로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선 대출을 해 주는데요. 예.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이제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어머니가 약간 치매 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예, 이 부분이 조금 가장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일단 우리 그 민법상은 어떠한 그 심신 능력이 좀 미약하거나 아주 상실이 된 경우에는 어떤 법률 행위를 혼자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치매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입니다. 예. 치매라고 해도 항상 제정신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에는 예. 정신이 되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시라도 제정신이다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을 통해서 밝히는 상황에서 예. 이 부담부 증여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어머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예. 이 명의를 다시 되돌릴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1704번인데요. 지난 2002년 군대에서 십자인대 파열 판정을 받고 2번 수술했습니다. 결국 1년 뒤인 2003년 6월에 의병 전역했는데 보통 이렇게 다치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기에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 다른 사람은 되고 저는 떨어졌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네. 지금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안 된 케이스인데요. 예.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조건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예.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일단 그 보훈처에서 이 국가유공자라는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예. 첫 번째는 그 혹시 사망이나 이러한 그 다친 일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그러한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이 될 수 있어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치료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그 장애가 이 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해서 정하고 있는 그 등급 이상의 장애에 네. 해당이 될 때 국가 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한 그 공적인 그런 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네. 예외적으로 순국 선열이라든가 애국지사라든가 아니면 또 무공 수훈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관련 규정에서는 여러 가지 국가 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는 예를 정하고 네. 있습니다. 예. 이분은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2번이나 수술을 받았다면은 유공자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지금 이 상담자분의 말씀대로 군대에서 훈련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십자인대가 완파가 됐고 2번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난 후에도 장애가 네. 상당한 정도의 그 장애가 남고 그 등급이 됐다라면 국고유공자로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같은 상황에 다른 사람은 인정을 받았는데 네네. 본인은 좀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이 소송을 해가지고 이거 뭐 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예, 결국 이제 너무 이제 그 보훈처의 판단에 뭐 수긍하시 어렵다면 그러한 그 국고유공자 선정 이 되지 않은 처분에 네. 대한 취소 소송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상담자분이 생각하기에는 뭐 똑같은 상황인데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됐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예. 사실 그 똑같은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어도 어떤 상황에서 다쳤는지 그다음에 치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장애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문의 주신 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이분께서는 이제 보훈처에서 본인이 왜 대상이 안 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 설명과 이 규정이 조금 자기 생각에는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 절차를 밟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만 더 보겠습니다. 4897번인데요. 네. 오는 8월 20일이 원룸 1년 계약 만료입니다. 집 주인께서 연락이 없어서 6월 20일 먼저 연락을 했고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본가로 가게 됐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부동산에 내놓고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보증금을 주겠지만 안 들어오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장 돈이 급해서 방을 빼려고 하는데 정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지금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지금 연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주겠다는 입장인데 예. 이렇다면 정말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예,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원래는 임차인이 뭐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어떠한 그 갱신의 의사나 아니면은 계약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해지가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 임대인이 계약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단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 그 시기가 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임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울며 겨자 먹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 기다리는 수밖에는 뾰족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대응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원칙적으로 임대인에는 이걸 반환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것을 소송으로 다투자면 그 기간이 훨씬 더 또 길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생활법률 상담실 지금까지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LGA SK텔레콤 강력한 45토크, 파워풀한 202마력의 새로운 디젤.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디젤이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디젤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곤 4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메이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1000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네,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